지금 이 순간 뉴욕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2026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뉴욕에서만 무려 2만 7천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전기요금은 단 하루 만에 2배 넘게 뛰었고 전력 도매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PJM, 미국 동구 전력망의 심장이라 불리는 그곳의 용량 가격은 1년 만에 무려 9배 폭등했습니다. 이 폭염에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열돔, 뜨거운 공기가 뚜껑처럼 도시를 덮어버리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지구 위에서 서울은 조용했습니다. 이 차이를 두 눈으로 확인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15년차 미국 전력 엔지니어 라이언 콜먼. 그가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미국은 무너지는데 한국은 멀쩡한가? 왜 15년을 믿어온 시장의 원리가 이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가 끝까지 숨겨온 텍사스의 그날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지금부터 라이언의 일주일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언 콜먼입니다. 미국 PJM 인터커넥션에서 전력 개통 엔지니어로 일한 지 올해로 무려 15년째입니다. PJM은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메릴랜드를 비롯한 미국 13개 주와 워싱턴 DC에 전기를 공급하는 북미에서 가장 큰 전력 시장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지역 전체의 전기를 미리 사고 팔고 부족하지 않게 관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일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년 그리고 3년 뒤 전기가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만큼을 사들이는 것. 저는 그 일을 15년 동안 오직 묵묵히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굳게 믿어왔어요. 시장은 정직하다는 것. 전기가 부족해지면 가격이 오르는 법이죠. 가격이 오르면 누군가는 반드시 새 발전소를 짓게 되고요. 그게 시장의 원리고 저는 그 원리를 30년 넘게 신봉해온 사람들 밑에서 배웠거든요. 정부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시장이 가격으로 신호를 보내는 게 결국 훨씬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하필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 그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동부 전역에 열돔이 덮쳤고 뉴욕에서만 무려 2만 7천 가구가 정전됐어요. 열돔이라는 건 뜨거운 공기가 뚜껑을 덮은 냄비처럼 한 지역 위에 딱 갇혀버리는 현상이에요. 코네디스는 브롱크스와 맨해튼 일부 지역의 전압을 강제로 낮췄고 뉴욕시장은 시민들에게 에어컨 온도를 올리라고 당당히 호소했습니다. PJM 관할 구역 전체 전력 수요는 사상 최고치를 어김없이 갈아치웠고요. 저는 그날 관제센터에 있었습니다. 화면에 뜨는 숫자를 보면서도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저희 용량 경매 가격은 1년 만에 무려 9배 넘게 뛰었거든요. 용량 경매라는 건 몇 년 뒤에 쓸 전기를 미리 사고 파는 일종의 입찰이에요. 메가와트당 28.92달러였던 게 269.92달러가 됐고 최근 경매에서는 결국 329.1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참고로 1메가와트는 웬만한 가정 500곳이 동시에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니까 이 가격이 그만큼 뛰었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장 감시기구는 이 상승분의 상당 부분이 데이터 센터 수요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발전소를 새로 짓는 속도가 그 수요를 결코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일반 가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전력회사 고객들은 지난해 여름부터 매달 평균 21달러씩 요금이 올랐어요. 절반은 데이터 센터 수요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발표된 용량 경매 결과를 보면 신뢰성 목표조차 처음으로 미달했어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웬만한 중소도시급 전력을 통째로 요구하는 시대인데 정작 그 전기를 어디서 끌어올지는 아무도 확실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조금만 버티면 가격이 새로운 발전소를 반드시 부를 거라고요. 그런데 그 발전소는 좀처럼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인허가 절차만 몇 년이 걸리고 송전선 하나 놓는데도 지역 주민들과 몇 년씩 씨름해야 했으니까요. 시장은 정직하게 신호를 보냈지만 그 신호를 받아 실제로 움직이는 손은 결국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오랫동안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라고 설명해 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한지수. 제 밑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던 학생이었어요. 3년 전 한지수는 세미나 발표에서 한국의 전력 개통 운영 방식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단일 개통 운영자,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전력망을 하나의 기관이 통째로 관리하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고 5년 단위로 15년 앞의 수요를 미리 계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발표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먼 박사님, 흥미로운 모델이긴 한데 그건 나라가 작으니까 가능한 특수 사례예요. 미국처럼 크고 복잡한 시장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한지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전력거래소 KPX에 들어갔다는 소식만 짧게 들었죠. 그 뒤로 연락은 끝내 끊겼습니다. 사실 제가 시장의 원리에 이토록 매달려온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동료들에게도 말한 적이 없어요. 2021년 2월 텍사스의 기록적인 한파가 덮쳤을 때 텍사스의 독립적인 전력망은 결국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백만 가구가 며칠씩 전기 없이 버텨야 했고 공식 집계로만 무려 2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제 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오히려 시장 이론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가격 신호만 있었다면 발전소들이 반드시 충분히 대비했을 거라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형의 죽음을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라 일시적인 이상 기후 탓으로 정리해야 제가 15년 동안 해온 일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요. 동료들 앞에서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저는 그해 겨울 이후로 텍사스라는 단어만 들어도 습관처럼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서울대학교 김도윤 교수에게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동아시아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국제 세미나. 한국의 전력 개통 운영 사례를 미국 실무자 시각에서 검토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처음엔 거절할 생각이었어요. 7월은 저희에게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거든요. 최대 수요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계절이라 관제센터를 비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청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다가 마지막 줄에서 세미나. 주관기관 목록에 KPX 개통운영본부라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협력연구원으로 적힌 이름을 봤습니다. 한지수. 3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답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늦은 오후였습니다. 14시간 가까운 비행 끝이라 몸은 무거웠지만 정신만큼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저는 원래 공항에서 큰 감흥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15년 동안 출장을 다니면서 별의별 공항을 다 거쳐봤으니까요. 필라델피아 공항은 여름이면 냉방이 자주 약해지곤 합니다. 전력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엔 공항 측에서도 냉방을 조금 낮춰달라는 요청을 어김없이 받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 안은 서늘할 정도로 쾌적했습니다. 그 흔한 안내방송 하나 없이 말이죠. 입국장을 나서면서 스마트폰으로 무심코 실시간 전력 수급 상황을 확인했다가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국의 이번 여름 최대 전력 수요 전망치는 무려 98.8기가와트. 1기가와트는 1000메가와트니까 웬만한 가정 50만 곳이 동시에 전기를 쓸 수 있는 양이에요. 98.8기가와트라면 거의 5천만 곳에 가까운 가정이 한꺼번에 전기를 쓴다는 뜻이니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수치를 넘어서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적힌 예비력은 8.2기가와트였습니다. 예비력이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남겨두는 여유분의 전력을 말해요. 정부는 이 정도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당당히 밝혔더군요. 저는 그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역대 최대 수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을까요? 저였다면 벌써 비상대책회의를 몇 번은 소집했을 상황이었거든요. PJM에서 저희는 수요가 조금만 예상을 웃돌아도 곧바로 비상운영 단계에 들어갑니다. 발전소 하나가 갑자기 멈추면 예비력이 순식간에 깎여나가고 그러면 저희는 인근 지역에 전력을 빌려오거나 대형 소비자에게 사용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역대 최고 수요를 전망하면서도
마치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여름을 차곡차곡 준비해온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에 저는 서울 시내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창밖으로 대형 전광판과 상가의 조명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냉방을 아끼는 기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편의점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도 안쪽은 시원했고 지나가는 버스마다 창문이 꼭 닫혀 있었어요. 미국이었다면 벌써 절전 캠페인 문자가 몇 통은 왔을 상황인데 이곳 사람들은 그런 긴장감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기사님께 넌지시 여쭤봤더니 여름 되면 늘 이 정도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시더군요. 그런데도 정전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숫자를 보면 의심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15년 동안 전력 개통을 다뤄오면서 생긴 직업병인 거죠. 그래서 그날 밤 숙소에서 한국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문서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 계획은 5년마다 새로 세워지는데 무려 15년 뒤의 수요까지 미리 예측해서 짜여 있더라고요. 원자력, 석탄, 액화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까지 발전원별로 몇 기를 언제 지을지가 이미 못 박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비율 목표치까지 연도별로 결국 정해둔 게 보였어요. 저는 이 문서를 보면서 저희 PJM의 용량 경매를 떠올렸습니다. PJM에서는 겨우 3년 뒤에 필요한 전력을 매년 경매로 사들입니다. 미리 전기를 확보해두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시장에서 입찰로 정하는 방식이에요. 가격이 오르면 발전 사업자들이 알아서 새 발전소를 짓겠다고 나설 거라는 전제 위에 세워진 방식이죠. 그런데 지난 경매에서 가격이 1년 만에 9배 넘게 뛰었는데도 실제로 지어지는 발전소는 여전히 손에 꼽힙니다. 승인 절차도 오래 걸리고 송전선 하나 놓는데도 지역 주민들과 몇 년씩 씨름해야 하니까요. 결국 3년이라는 시간은 새 발전소 하나 세우기엔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던 겁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다음에야 우산 장수를 찾고 있는 게 아닐까요? 반면 한국은 15년 뒤에 올 장마까지 미리 헤아려서 우산 공장을 언제, 어디에 몇 개 지을지부터 당당히 정해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산 장수를 찾아 헤매는 나라와 아예 우산 공장을 갖춰둔 나라. 그 차이가 지금 제 앞에 펼쳐진 문서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비율을 적어두다가 펜을 잠깐 멈췄습니다. 2021년 텍사스에도 분명 일기예보는 있었어요. 한파가 온다는 경고는 며칠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발전소들은 혹한 대비 설비를 갖추지 않았어요. 그럴 유인이 시장 안에 없었거든요. 평소엔 아무도 그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으니까요. 우산 장수는 비가 와야 나타나는데 그 비가 진짜 무섭게 쏟아지는 날엔 우산 장수조차 길을 잃는다는 걸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물론 저는 그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 법이니까요. 한국은 국토가 좁고 전력망도 하나로 통합돼 있으니 계획이 쉬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미국처럼 크고 복잡한 시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통할 리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세미나장으로 향하는 길에 받은 자료집 표지를 보고 저는 다시 멈춰 섰습니다. 발표자 명단 중간에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지수, 한국전력거래소 개통운영본부. 저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세미나실에서 제가 특수 사례라고 단정지었던 그 발표가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저 흥미로운 이론 정도로 치부하고 넘겼는데 지금 제 손에 들린 자료집에는 그 이론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표지를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끼며 저는 자료집을 덮고 세미나장 문을 열었습니다. 세미나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20명 남짓 앉을 수 있는 공간에 서울대학교 김도윤 교수를 비롯해 대학원생과 KPX 실무자들이 섞여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강하게 들어왔지만 실내는 서늘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도 습관처럼 냉방 강도를 가늠해봤어요. 미국이었다면 이 정도 인원이 모인 강의실은 벌써 절전 모드로 온도를 올렸을 시간이었거든요.
김도윤 교수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PJM에서 15년째 전력 계통을 운영해온 실무 전문가라고요. 여기서 PJM은 미국 동부 13개 주에 전기를 공급하는 북미 최대 전력 시장이라고 교수님이 청중을 위해 짧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발표를 시작했어요. 주제는 미국의 전력 시장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지난 15년 동안 수십 번은 반복해왔어요. 늘 하던 대로 설명했습니다. 시장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전기가 부족해지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누군가는 반드시 새 발전소를 짓게 되죠. 정부가 일일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시장이 가격으로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 결국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였습니다. 발표를 절반쯤 진행했을 때 앞줄에 앉은 대학원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런데 그 신호를 받아서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인허가부터 송전선 연결까지 합치면 짧아도 5년, 길면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9배 오른 지금 그 신호에 반응해서 지어질 발전소는 언제 완공되나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정확히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승인된 신규 발전 설비 중에는 태양광이 대부분이었고 그마저도 지역 송전망 용량 부족으로 건설이 늦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학생의 눈빛이 그 대답에 실망한 기색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강의실 뒤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그 5년에서 10년 사이 지금 전기요금이 오른 가정들은 누구를 믿고 버텨야 하나요? 저는 그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장기적으로 균형을 찾는다는 원론적인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그 말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공허하게 들릴 것 같았어요. 저희 관할 구역 안에서도 지난 여름부터 매달 요금이 오른 가정이 결코 한둘이 아니었고 그 상당수는 데이터 센터 수요 때문이라는 걸 저 스스로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의실 안의 시선이 온통 저에게 쏠려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강의실 뒷문이 열리고 김도윤 교수가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지수 씨, 마침 잘 왔어요. 콜먼 박사님 발표에 대해 KPX 입장에서 의견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한지수는 저를 보고 짧게 목례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3년치의 시간이 그 사이로 훅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한지수가 앞으로 나와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안에서 예비율 목표치가 어떻게 연도별로 관리되는지를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여기서 예비율이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남겨두는 여유 전력의 비율을 말합니다. 특정 연도까지 예비율 목표를 20%대로 당당히 못 박아두고 그 목표에 맞춰 원자력과 신재생, 액화천연가스 설비를 미리 배분해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예전과 달리 흔들림이 전혀 없더라고요. 설명이 끝날 무렵 한지수는 화면에 또 다른 그래프를 띄웠어요. 지난 10년간 한국의 예비율 추이였습니다. 등락은 있었지만 큰 틀에서 꾸준히 관리 범위 안에 머물러 있더군요.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면서 저희 PJM의 용량 경매 가격 그래프를 떠올렸습니다. 완만한 곡선과 수직에 가까운 급등선. 같은 전력 시장을 다루는 그래프인데도 형태가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한지수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콜먼 박사님, 3년 전에 제 발표를 들으시고 특수 사례라고 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합니다. 한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데이터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번 여름 수치를 보시면 규모가 작아서 가능한 게 결코 아니라 방식이 다른 거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년 전 제가 눌러버렸던 질문이 이제는 제 입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뭘 다르게 하고 있는 건가요? 한지수가 처음으로 옅게 웃었습니다. 내일 관제소에 가시면 보여드릴게요. 숫자보다 눈으로 보시는 게 빠를 거예요. 세미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정리하면서도 방금 오간 대화를 곱씹었어요. 3년 전 저는 한지수의 발표를 특수 사례로 정리하며 안도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야 제가 믿어온 시장 이론이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그 안도감이 좀처럼 생기지 않더군요.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규모나 지형 같은 편리한 이유를 찾아 결국 진짜 질문을 피해온 건 아닌지 처음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한지수의 뒷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제가 눌러버린 그 발표가 지금은 이렇게 단단한 데이터가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사이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관제소에서는 또 어떤 장면을 마주하게 될지 솔직히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수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한국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전광판이 벽 하나를 가득 채우고 있더군요. 전국 발전소의 실시간 출력, 지역별 수요, 예비력 수치가 한눈에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서도 예비력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남겨둔 여유 전력을 뜻해요. 근무자들은 몇 명 되지 않았는데도 화면 앞을 지나다니는 걸음걸이에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PJM에도 물론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벽면 크기나 화면 개수로 따지면 저희 쪽이 오히려 더 화려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다루는 정보는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PJM은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 미국 동부 13개 주의 전력회사들이 모여 만든 연합체거든요. 발전소를 소유한 회사, 송전망을 운영하는 회사, 소매전력을 파는 회사가 저마다 다르고 큰 결정을 내리려면 반드시 그 회원사들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한지수가 화면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전국 개통이에요. 저희는 발전과 송전, 배전 계획을 하나의 기관이 통합해서 세워요.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위원회를 따로 열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지난 가을 PJM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송전망 연결 규칙을 두고 회원사들이 표결을 했는데 필요한 3분의 2 찬성을 끝내 얻지 못해 부결됐어요. 전력회사, 소비자단체,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이 누가 새 설비 비용을 부담할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겁니다. 회의는 몇 달째 제자리 걸음이었고 그 안건은 결국 표류하고 말았어요. 문제는 이사회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로 넘어갔고 지금까지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데이터 센터들은 어김없이 계속 새로 들어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 경매 가격에 차곡차곡 쌓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한지수에게 들려줬습니다.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희도 지역마다 입장이 다를 때가 있어요. 발전소를 어디에 지을지, 송전선을 어디로 지날지를 두고 지자체와 부딪히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최종 결정권이 한 곳에 있으니까 논의가 길어져도 결국 개통 전체의 안정성 쪽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 한쪽이 거부권을 쥐고 협상을 멈춰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도 답답할 때가 있지만 적어도 아예 멈춰버리는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관제소 화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여러 명이 각자 리모컨을 들고 하나의 텔레비전을 조종하려는 모습과 리모컨 하나로 조용히 채널을 돌리는 모습이 동시에 떠오르더군요. 저희 PJM은 영락없이 전자였습니다. 서로 다른 채널을 누르는 손이 여럿이니 결국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화면만 남는 셈이었죠. 리모컨을 든 손이 많을수록 오히려 화면은 더 자주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지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저희는 3년 뒤 발전소를 지을지 말지를 경매로 정하지 않아요. 15년 앞을 내다보고 원자력과 신재생, 액화천 연가스 비중을 미리 정해두고 그 계획에 따라 각 발전사의 건설을 배분하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 신호를 보낼 때까지 마냥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경매로 운을 시험하는 대신 처음부터 답을 정해두고 시작하는 셈이에요. 저는 문득 물었습니다. 그럼 그 계획이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한지수가 옅게 웃었습니다. 물론 틀릴 때도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예상보다 몰리거나 인구가 다르게 움직이면 수요가 어긋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5년마다 계획을 다시 세워요. 완벽한 예측이 아니라 결국 계속 수정해 나가는 구조인 거죠.
저는 그 대답을 받아 적었습니다. 완벽한 예측이 아니라 계속 수정해 나가는 구조. 저희가 시장에 맡겨온 부분을 이곳에서는 사람이 직접 책임지고 있었어요. 실패를 인정하는 방식조차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저는 솔직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텍사스가 떠올랐어요. 텍사스의 전력망은 사실 미국 나머지 지역과 아예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만의 독립된 계통을 갖고 시장 원리에 따라 발전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설계돼 있거든요. 겉보기엔 리모컨이 하나뿐인 구조처럼 보이지만 그 리모컨을 쥔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대신 시장에 전부 맡겨버린 경우였던 겁니다. 리모컨이 하나라고 반드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애써 외면해왔던 거죠. 저는 그 생각을 한지수에게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제가 그의 발표를 눌러버렸던 것처럼 저 역시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대신 다른 질문이 먼저 튀어나왔어요. 그럼 원자력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몇십 년씩 미리 계획해두는 건가요? 한지수가 저를 잠깐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내일 직접 보여드릴게요. 마침 원전 안전점검 회의가 있거든요. 숫자보다 현장이 훨씬 정직하게 말해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제소를 나서는 길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화면 속 숫자만 줬던 눈이 오랜만에 실제 하늘을 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몇십 년째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그 계획이 도대체 얼마나 오래전부터 짜여 있었던 걸까요? 내일이면 그 답의 일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지수가 다음으로 데려간 곳은 원자력 발전소 현장이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여름철 안전운영 점검을 진행하는 자리였어요. 발전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지수가 말했습니다. 콜먼 박사님, 여름철마다 여기 전국 발전소장들이 모여서 점검 회의를 해요. 폭염이랑 태풍 대비를 미리 확인하는 자리인 거죠.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송전탑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회의를 몇 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매년 반복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흘러가진 않나요? 한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저도 모르지만 원전이 처음 가동된 이후로 어김없이 쭉 이어져 온 걸로 알아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 회의만큼은 절대 거르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발전소에 도착해서 저는 관계자로부터 설비 점검 현황을 들었습니다. 원자로 냉각 개통부터 비상 발전기까지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한 점검 목록이 세세하게 짜여 있더군요. 담당자는 안전모를 고쳤으며 이 점검을 매년 같은 시기에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당연히 거치는 절차라는 말투였어요. 저는 그 말투가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폭염 대비 점검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 뉴스거리가 되거든요. 카메라와 기자들이 몰려들고 정치인들이 시차를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저 반복되는 일상 업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보면서 미국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새 원자력 발전소를 거의 짓지 않았습니다. 건설 비용이 치솟고 인허가 절차가 오래 걸리니 발전 사업자들이 원자력 대신 천연가스 발전소를 택했던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 산업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상황이 급하게 뒤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이제 와서 원자력 발전 용량을 지금의 몇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고 소형 모듈 원전 기업들의 주가는 몇 년 사이 무려 10배 넘게 뛰었어요. 소형 모듈 원전이란 기존 원전보다 훨씬 작게 지어서 빠르게 짓고 여러 곳에 나눠 배치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예요. 대형 기술 기업들은 아예 원자력 발전소와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클라우드 기업은 기존 원전 출력 대부분을 통째로 확보하는 계약을 맺기도 했어요. 발전소 하나를 마치 개인 창고처럼 예약해두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발전소 부지를 걷는 동안 저는 저희 쪽 원전 이야기도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완공된 대형 원전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무려 14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 비용은 애초 계획의 2배 넘게 불어났고요. 그런데도 다들 다음 원전은 다를 거라고 낙관하고 있으니 저는 그 낙관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관계자에게 전했습니다. 발전소 담장 안에서 나눈 이야기치고는 꽤 무거운 화제였는데 다들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어주더군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젊은 연구원이 물었어요. 그러면 그 발전소들은 언제 완공되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설계 단계인 곳이 많습니다. 연구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그 사이에 전기를 어디서 가져오나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기존 발전소에서 끌어오거나 비싼 값에 시장에서 사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원전을 새로 지을 때도 이미 수십 년 앞서 계획에 넣어둬요. 폐로할 시점과 새로 지을 시점을 맞물려 짜두거든요. 그래서 원전 비중이 갑자기 흔들리는 일이 결코 없는 거예요. 짓는데 오래 걸린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예 그 시간까지 계획 안에 미리 넣어두는 거죠. 저는 발전소 부지를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열풍은 지진이 난 뒤에야 기초공사를 서두르는 모습 같았어요. 급하게 땅을 다지고 그 위에 건물부터 올리려니 정작 그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는 아무도 확실한 답을 줄 수 없었죠. 반면 한국은 애초에 집안부터 단단히 다져놓고 그 위에 집을 올린 뒤 몇십 년째 흔들림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진이 오고 나서야 집안을 살피는 나라와 지진이 오기 전부터 집안을 다져둔 나라. 그 차이가 지금 제 눈앞에 발전소 담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점검 회의가 끝나갈 무렵 발전소장이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폭염과 태풍 모두 예측 가능한 재해이니 철저히 대비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예측 가능한 재해라는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텍사스의 한파도 사실 며칠 전부터 예보돼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곳 발전소들은 혹한 대비 설비를 갖추는 비용을 아무도 먼저 지불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측할 수 있었던 재난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사이에 결국 진짜 재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제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PJM에서 온 비상 알림이었어요. 동부지역 폭염이 예상보다 심해지면서 관할 구역 하나가 이미 비상운영 단계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치 제가 방금까지 하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태평양 건너 저희 관제센터도 지금 이 순간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한지수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무슨 일이냐고 묻는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알림 내용을 확인하니 동부지역 관할구역. 하나가 예상보다 이른 폭염으로 비상운영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행히 대규모 정전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알림을 보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지금 이 순간 태평양 건너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과 정확히 반대편에 있다는 사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한지수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 배우는 것들이 너무 늦게 온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지수는 더 캐묻지 않고 다음 일정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 변전소였어요. 차 안에서도 저는 계속 알림 화면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상황은 진정되고 있다고 했지만 저는 결국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늘어선 부지 옆으로 이미 완공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골조만 겨우 올라간 공장 건물들 사이로 완성된 철탑과 변전, 설비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손님이 도착하기도 전에 식탁보부터 깔아둔 것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공장 건물은 아직 절반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전력 설비는 이미 가동 준비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이런 순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공장이 먼저 들어서고 전력회사가 그 뒤를 쫓아가며 설비를 늘리는 쪽이었으니까요. 그 순서가 뒤바뀌는 데는 무려 몇 년씩 걸리기도 했고요. 한지수가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 전력망부터 먼저 깔아요. 기업이 입주를 확정하면 그때부터 전기를 기다리게 하지 않으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최근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PJM은 올해부터 새로운 원칙을 시행하고 있어요. 자체 발전 설비 없이 들어온 데이터 센터는 비상 상황이 오면 가정과 상업, 시설보다 먼저 전력 공급을 끊는다는 원칙입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이 계속 새로 들어오는데 발전소 증설 속도가 그 수요를 도무지 따라가지 못하니 결국 우선순위 규칙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한지수에게 들려줬습니다. 한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전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문제가 되겠네요. 공장을 짓는 것보다 전기를 구하는 게 결국 더 어려운 일이 된 거잖아요. 순서가 완전히 뒤집힌 셈이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몇몇 대형 기술 기업은 아예 원자력 발전소와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맺어서 자기들만의 전기를 따로 확보하고 있어요. 어느 회사는 원전 하나의 출력 대부분을 십수년치 계약으로 통째로 묶어버렸고요. 남들과 같은 줄에 서지 않으려는 거죠. 그런데 그 발전소는 원래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던 곳이었어요. 계약이 발표되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몫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곧바로 터져나왔습니다. 큰 손 하나가 줄을 새치기 하면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의 순서는 자연히 밀리는 셈이니까요. 한지수가 변전소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반도체 공장이 입주 신청을 하는 시점에 전력 공급 계획이 함께 확정돼요.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과 전력 설비가 완공되는 시점을 맞춰두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 기업이 따로 전기를 구하러 뛰어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전기가 부족해서 가동을 늦추는 공장은 여기서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변전소 담장 안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손님이 이미 식당에 앉아 있는데 그제야 재료를 사러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재료가 없으니 옆 테이블 손님의 접시에서 덜어와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요. 한국은 손님이 오기로 한 시간에 맞춰 이미 밥상을 차려두고 손님이 앉자마자 뜨거운 국을 당당히 내놓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같은 산업을 유치하면서도 손님을 대접하는 태도 자체가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게 저는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지수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콜먼 박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텍사스 이야기는 아까부터 몇 번 꺼내려다 마시던데요. 저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답이 될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생각해보니 관제소에서도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저는 텍사스라는 단어를 꺼냈다가 늘 문장을 다른 방향으로 돌렸더라고요. 3년 전 한지수의 주장을 눌러버렸던 제가 정작 제 이야기는 스스로 계속 눌러오고 있었던 셈입니다. 한지수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말씀하고 싶으실 때 말씀하세요. 저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변전소 너머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직 짓지 않은 공장 부지 위로 이미 전기가 흐를 준비를 마친 송전탑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텍사스에서 제 형이 정전으로 죽었어요. 변전소 담장 앞에서 저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21년 2월 텍사스에 기록적인 한파가 덮쳤습니다. 텍사스의 전력망은 미국 나머지 지역과 연결돼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였어요. 발전소들은 혹한을 대비한 설비를 거의 갖추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겨울철 최대 수요를 넘어서는 일은 좀처럼 없었고 그 드문 위험에 대비하는 비용을 누구도 먼저 지불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가스관이 얼어붙고 풍력 터빈이 멈추면서 발전량이 순식간에 반토막 났어요. 수백만 가구가 며칠씩 전기 없이 버텨야 했습니다. 제 형은 휴스턴 외곽에 살고 있었습니다. 난방이 끊기자 형은 차고에 있던 소형 발전기를 집 안으로 들여놨어요. 추위를 피하려던 선택이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텍사스 곳곳에서 비슷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초를 켜다 불이 나기도 했고 자동차 안에서 히터를 켠 채 잠들었다가 변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기가 되지 않는 실내에서 발전기를 돌리면 일산화탄소가 차오른다는 걸 형은 미처 몰랐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이웃이 형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관제센터 자리에 앉아 있었고 형수의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서 처음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화면 속 숫자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예비력, 수요 곡선, 가격 지표. 매일 보던 그 숫자들이 그날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괜찮다고만 답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오랫동안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동료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장례식장에서 형수는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전력회사에서 일하잖아요. 왜 아무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 질문에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수의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도 못한 채 저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 뒤로 저는 오히려 시장 이론에 더 매달렸습니다. 가격 신호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발전소들이 미리 대비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형의 죽음을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라 일시적인 이상. 기후 탓으로 정리해야 제가 15년 동안 해온 일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요. 동료들 앞에서는 담담하게 지나갔지만 저는 그해 겨울 이후로 텍사스라는 단어만 들어도 화제를 돌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 습관을 저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한 채 저는 그 믿음을 오늘까지 놓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한지수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입을 열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2011년 9월 전국에 순환정전이 있었던 거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한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전국 곳곳이 순서대로 정전됐어요. 갑자기 전력이 부족해지니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강제로 전기를 끊는 방식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집에서 투석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기계가 갑자기 멈춘 거예요. 투석이라는 게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이 기계로 피를 걸러내는 치료거든요. 전기가 끊기면 그 즉시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가 정신없이 이웃집 배를 눌렀고 다행히 옆집에서 발전기를 빌려줘서 큰일은 면했지만 저는 그날 밤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를 돌리던 모습을 결코 잊지 못해요.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전기가 끊기는 게 단순히 불편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3년 전 세미나실에서 저는 한지수의 발표를 감정적인 주장이라며 눌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런 밤이 숨어 있는 줄은 저는 정말이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데이터만 보고 판단하려 했던 제 태도가 사실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는 방어였다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3년 동안 저는 그 발표를 특수 사례라는 한마디로 정리해버렸는데 그 한마디 뒤에 이렇게 무거운 밤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한지수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서서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도 괜찮다는 걸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동료들 앞에서 보이지 않았던 모습을 저는 3년 만에 다시 만난 이 사람 앞에서 보이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 한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콜먼 박사님, 저희 둘 다 결국 같은 걸 보고 여기까지 왔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변전소 위로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완공된 송전탑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어요.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 뒤에 제가 숨겨온 건 사실 형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형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저는 계속 같은 회사에서 같은 방식으로 일해왔어요. 그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형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까지 함께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형수의 그 질문을 오늘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꺼내 다시 마주했습니다. 왜 아무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말해주지 않았냐는 그 물음에 저는 이제 이렇게 답하고 싶어졌어요. 몰랐던 게 아니라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던 거라고요. 5년, 어쩌면 훨씬 더 늦었지만 저는 이제라도 그 답을 형수에게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지수와 함께 여의도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강 건너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여전히 강변을 오갔습니다. 이 도시는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풍경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그 서늘한 공기, 관제소의 조용한 화면, 원전 부지의 단단한 집안, 변전소 너머의 송전탑들. 그 모든 장면이 강물 위 불빛 속에서 하나로 겹쳐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전 이 도시에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이 모든 걸 그저 낯선 나라의 특수한 사례로만 여겼거든요.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 도시가 밤마다 이렇게 환한데 정전 걱정은 정말 안 하시나요? 한지수가 대답했습니다.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걱정할 일을 미리 없애두는 거예요. 걱정과 준비는 다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걱정과 준비는 다르다는 것. 3년 전 한지수의 발표를 눌러버렸을 때 저는 걱정이 없어 보이는 태도를 안일함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는 안일함이 아니라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아온 준비의 결과였던 겁니다. 형이 떠난 뒤로 저는 늘 걱정만 했지 정작 무언가를 미리 준비해 본 적은 없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처음엔 시장 효율성 재검토였는데 몇 번을 고쳐 쓰다가 결국 이렇게 바꿨어요. 회복 탄력성은 설계되는 것이다. PJM 사무실로 복귀한 첫날, 저는 팀 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시장 원리를 포기하자는 거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고, 15년 동안 시장을 신봉해온 제가 갑자기 왜 이러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답했어요. 가격 신호는 여전히 유용합니다. 다만 신호만으로는 5년, 10년 뒤의 위기를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지금, 최소한의 장기 계획과 우선순위 원칙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제안했습니다. 발표 자료 마지막 장에는 한국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구조를 참고 사례로 넣었어요. 규모를 그대로 옮겨오자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습관 자체를 배워야 한다는 취지였죠. 회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선임 엔지니어 한 분은 발표가 끝난 뒤 저를 따로 불러 이 정도 제안이면 이사회에 올려볼 만하다고 조용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형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동료들 앞에 꺼냈습니다. 텍사스 한파 때 형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건이 제 연구 방향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15년 동안 같이 일해온 동료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이야기를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동료는 자기 가족의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은 부모님이 그의 겨울 며칠씩 난방 없이 버텼다고 했고, 또 한 사람은 이웃 노인이 저체온증으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심지어 한 신입 엔지니어는 자신이 이 일을 선택한 이유도 그해 겨울의 기억 때문이었다고 조용히 털어놓았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 짊어지고 있던 이야기가 사실은 이 업계 전체가 마주해야 할 질문이었다는 것을요. 오직 저 혼자만의 상처인 줄 알았던 게 결국 우리 모두의 몫이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오랜만에 한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발표 어떻게 됐어요? 절반은 설득했고 절반은 아직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작이니까요. 3년 전 당신이 저를 설득하는 데 걸린 시간을 생각하면 절반이면 오히려 빠른 편이죠. 한지수가 웃었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큰 진전이에요. 저희도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다들 반신반의했거든요. 결국 결과가 쌓이니까 믿음이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저도 이제는 압니다. 다만 오늘 제가 던진 질문 하나가 언젠가 또 다른 형을 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저는 계속 밀고 나가기로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관제센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델라웨어 강이 저 멀리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서울의 한강과 이렇게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두 강 모두 결국 사람들의 삶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화면 위로 오늘의 수요 곡선이 다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그 곡선만 좇지 않았어요. 그 곡선 뒤에 있는 집들, 병원들, 그리고 형처럼 난방이 끊긴 밤을 견디고 있을지 모르는 누군가를 함께 떠올렸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되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언 콜먼입니다. 다만 이제는 시장이 정직하다는 말 앞에 한 문장을 반드시 더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정직한 신호를 받아 움직일 준비가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한다고요. 형에게는 너무 늦게 도착한 깨달음이었지만 저는 이 문장을 이제부터라도 결코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